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 한지 얼마 됐죠? 한 7년 됐나? 6년 됐나? 이렇게 한 6, 7년 됐고, 중학교 1학년 딸이랑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한 3, 4년 전에, 4년 전쯤이네요. 4년 전쯤에 저희 아들이 한글 읽기가 너무 느려가지고, 2학년일 때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게 혹시 난독증 아니야? 라고 그냥 그때 그냥 불현듯 문득 떠오른 생각 때문에 알아보다가 너무 우리 아이랑 너무 똑같은 상황이어서 검사를 해봤고 난독증으로 이제 나와서 아이랑 같이 고군분투하면서 한글을 배우다가 너무 많은 그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과 우리 아이가 대면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배워야겠다. 내가 배워서 내가 가르치리라고 결심을 하고 그 난독증 학습장애 대학원에 진학했고 이제 2년 반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석사를 수료하고 졸업을 하게 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료를 하고 이제 과정을 다 마쳤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이마고치 내에 너무 많으시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저한테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고민을 나누고, 내가 어려웠던 거, 내가 좀 힘들었던 얘기, 아니면은 정말 카더라 같은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명백하게, 좀 뚜렷하게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새 천천히 읽자라는 이제 단톡방도 만들어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달마고치 사기입니다. 근데 하트코크가 자발적으로 지난달부터 격주로,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줌 강의를 해요. 난독증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줌 강의를 시리즈로 한 3회 정도 했고, 그리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금 난독증이 의심되는 아이 혹은 난독증이 의심되는 아이를 관찰할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몇몇 분이 이제 단톡방에 이제 들어와서 단톡방 제목이 천천히 읽자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자신의 케이스랑 또 자신과 비슷한 자기 아이와 비슷한 엄마들의 케이스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톡방이나 줌 강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트코코한테 오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격주로 진행하는 그 줌 강의 어떤 건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같이 책을 읽고 있는 건데, 난독증 이겨내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좀 두껍고 번역본이어가지고 읽기가 어려워요. 이게 셀리 쉐이츠라는 그 난독증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페이지가 꽤 두꺼워요. 이게 500페이지가 넘는데, 제가 이 책이 좀 그래도 제일 잘 나와 있는데, 전문 용어도 많고, 번역본이니까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한 3번을 읽었는데, 제일 첫 번째 읽을 때는 거의 이해를 못하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실 텐데, 좀 누군가 해석을 해주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한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2주에 한 번씩 읽고 모이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미국에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과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진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진단하는 것과 우리 한글을 진단하는 건 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보탤 거 보태고 뺄 거 빼고 해서 같이 읽고 해석해드리는 강의를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선생님 분들이나 그냥 우리 아이가 조금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 하는 분들도 다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난독증이 굉장히 진짜 오해가 많은 그런 장애거든요. 학습 장애 중에 일부인데 진짜 아예 못 읽어야지 난독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는 저희 아들 읽는 것도 그 녹음본을 들려드렸었는데 굉장히 잘 읽어서 사람들이 놀라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예 못 읽는다고 난독증도 아니고, 아예 못 읽는 게 난독증이 아니라, 굉장히 케이스마다
너무 많이 다른 그런 양상들로 읽기에 어려움을 보여요. 하지만 공통된 특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코코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너무 뭐 읽기도 빨랐고 뭐든지 굉장히 빠른 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둘째 서울을 키우면서 왜 이게 이렇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키웠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얘가 혹시 난독증이 아닐까라는 걸 감지했던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7살 때도 2학년 올라가서예요. 7살 때도 이제 한글을 잘 못 읽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니까 저는 마냥 귀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는 것도 귀엽다 이러면서 그냥 냅뒀는데, 그리고 첫째가 워낙에 또 빨랐기 때문에 저는 첫째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다 읽고 영어도 읽고 한글도 읽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둘째가 느려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했어요. 왜냐면 이거 쉽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때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받아쓰기 같은 것도 100점을 매번 맞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근데 저랑 연습을 하지 않으면 빵점을 맞고, 연습을 하면 외우듯이 글자를 외워서 100점을 맞는데 그 글자가 다른 데 있으면은 잘 못 읽고,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계속 이상한 잘못된 발음으로 읽을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얘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렇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딸이 계속 옆에서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떠우예요. 엄마 떠우 진짜 이상해. 너무 떠우 읽는 거 좀 정상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딸내미가 더 예리하게 그걸 감지했네. 맞아요. 걔는 3학년일 때 1학년인 동생을 본 거죠. 얘 정상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훈아, 너 동생 앞에서 그런 얘기를 마음속으로만 하지 소리를 내뱉지 마.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읽기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단어에서도 굉장히 이상하게 읽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받침이 들어가면 여는 처리가 아예 안 된다든지 이상하게 읽어요. 전혀 다른 소리로 읽을 때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구몬 학습지 같은 데서 뭐 진단검사 이런 거 해보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을 부른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웹 앱 같은 데서 우리 아이 뭐 체크해보세요 이런 걸 했는데 정확하게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2.5배 느리게 읽더라고요. 하나하나 읽는 게 진짜 얘가 애를 쓴다. 너무 얘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게 제대로 안 읽어지네.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도 제대로 된 발음으로 못 읽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확실히 맞다. 2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건 점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니 근데 서우랑 우리 키즈들이 다 그렇듯이 엄마가 이제 당연히 책요가했고 엄마 영어도 심지어 책요가로 키운 그런 케이스라 애들이 귀는 발달한 걸 알긴 알겠는데 그리고 집중력도 좋은 건 알긴 알겠는데 이제 문자가 왜 이렇게 느리지 싶은 아이들이 분명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난독증이 아니더라도 문자 읽기가 좀 느린 아이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까? 빠른 아이들이 극소수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까? 7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7살, 그러니까 내년이면 학교를 들어가는데 한글을 못 읽어. 이게 몇 퍼센트일까? 내지는 한글을 꽤 잘 읽어 하는 아이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어려운 친구들만 연구하는 걸 공부해가지고 잘 읽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못 읽는 친구들은 이 책, 저희가 난독증 이겨내기라는 이 책에서 코네티컷 장기 연구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코네티컷 지방에 이 사람들을 그냥 부특정 다수로 표집을 해서 얘네들이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30년 동안 추적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20% 정도 되는 애들이 읽기가 어렸을 때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고 걔네들이 성인기가까지 될 때까지도 여전히 읽기 어려움을 물론 성장은 했지만 여전히 평균에 비해서 읽기가 어렵다는 게 20%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다.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죠.
그러니까 읽기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기, 듣기처럼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코드를 해석해야만 하는 배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잘 배워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배워지는 코드가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20%였고, 이게 과감하게 좀 범위를 넓게 잡으면 20%인 거고, 대부분의 그 연구에서나 어떤 학교를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4에서 5% 정도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난독증이라고 불릴 법한 읽기 어려움이 있는 애들로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번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대규모로 집단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명이었지? 정확히 제가 한번 또 찾아볼게요. 꽤 100명 단위가 넘었어요. 근데 이게 100명 단위가 넘게 이렇게 대규모로 표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걸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4에서 5%, 4점 몇으로 기억해요. 4% 정도의 애들이 읽기 어려움을 보이는, 그러니까 난독증은 읽기 어려움의 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난독증을 포함한 읽기 어려움을 보이는 애들이 4% 정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4%면은 요새 한 반에 25명 정도니까 한 반에 한 명씩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명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 선생님들은 반에서 이런 얘 난독증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학생들을 되게 쉽게 발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명은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난독증에 대해서 일단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읽기 장애를 판단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달라요. 제가 그 경기도에서 수원시에서 하는 그 난독증 경계성 지능 사업의 전문가로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먼저 선별을 해서 이 친구가 아무래도 경계성 지능이거나 난독증으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먼저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되게 좋다. 그런 시스템이 요새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정말 많이. 저희가 이제 4년 전에 처음에 진단받을 때만 해도 정말 그런 게 적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난독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특히 경계성 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지원 사업이 많이 생겼는데, 그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갔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담당하는 애가 2명 정도 있었고, 저랑 이제 동기분들이랑 다른 선생님들 담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난독증인 애들이 정말 드물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추천하신 애들은 보통 어떤 애였냐면, 제가 추천받은 애는 6학년이었는데, 지적장애 아이였어요. 여태까지 근데 지적장애 진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코로나도 있었고 이러면서 선생님이나 엄마나 코로나 때 이제 학업 결손이 있어서 이렇다라고만 생각을 한 친구였는데 6학년에 중학생이 되기 직전에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했더니 지적장애였던 거죠. 지적장애는 난독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능이 정상이어야지만 우리가 난독증을 진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는 어려움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지적장애거나 아니면은 진짜 결손 가정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학습적인 지원이 너무 낮은 친구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 눈에는 더 눈에 띄시잖아요. 얘네들도 어쨌든 읽기나 학업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난독증 친구들은 듣기 이해력도 좋고 아니면은 저희 아들 예를 들면은 저희 아들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 책을 많이 읽어주는 엄마와 이렇게 너무 따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전혀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친구들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천천히 읽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이 난독증 친구들이. 그래서 전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한 명이 얘도 이제 4학년 후반이 돼서야 이거를 발견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 친구 역시 지능은 105였나? 지능 검사 꼭 같이 하거든요. 지능 정상이고, 이런데, 이제, 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난독증이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아주 정상 발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혼자 읽기가 어려운 애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잘 못하는데. 이거야말로 감지하기가 되게 어렵겠다. 서우처럼 엄마가 항상 책 많이 읽어주고 또 스토리텔링 항상 해주고 그리고 받아쓰기도 눈치껏 다 외워서 100점 맞고 이런 애들은 난독증을 전혀 의심을 안 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전혀 이제 의심 안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레이더를 맞춰서 관찰하지 않는 한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네. 근데 나는 영경이 케이스도 되게 특이한 것 같거든. 영경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임 선생님이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 한글 좀 남아서 좀 더 선생님이랑 연습할까? 이런 얘기 제안한 거 아니야? 맞아요. 저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언니 한글 공부를 따로 더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죠. 그거를. 그래서 시작하게 된 계기고 그러니까 한글이 자기 딱 이름만 쓰고 입학을 했던 애라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로 입학을 했었어갖고 자연스럽게 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이가 또 다른 애들보다 많이 늦었던 거죠, 한글이.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서 이제 제안을 하신 게 이제 학교에서는 그 보충학습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아이랑 1시간 정도 수업을 따로 하고 그걸 또 이제 뭐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 봐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신청서를 내서 한 반에 한 3명 정도 이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선생님이 그 신청서를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걸 했고 이제 근데 선생님이 이제 건이한테는 이제 그런 학습인 건 좀 모르게 약간 너의 손에 힘이 부족해서 하는 수업이다. 손에 힘 기르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하고 수업은 거의 교구로 했어요. 그래서 연필을 자꾸 쓰는 걸로 안 하고 대신에 선생님이 뒤로 몰래 저랑 이제 교재를 하나 주시면서 이걸로 집에서 엄마랑 하고 건이가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몰래 책상에 갖다 놓으면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이거를 해보자. 그래서 그게 입학하고 한 5월? 그때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2달인가 정도 하고서 선생님이 이제 그걸 또 테스트를 하시는 게 있나 봐요. 얘가 한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랬을 때, 이제 아이 평균 수준에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그만두고 한 거죠. 그 개별적인 학습은. 근데 그때 선생님은 정말 그 교구랑 뭐 보드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건이랑 수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랑은 그 기적의 한글 학습? 그 책으로 했었죠. 그러면 그 하고, 기적의 한글 학습은 집에서 엄마랑 둘이 푼 거야? 네, 저랑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이런 거 안 해. 나 왜 해야 돼? 막 이러진 않았어, 건이가? 되게 힘들어 했는데, 근데 건이는 워낙에 학교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아이라서, 학교 숙제를 안 하면은 진짜 학교에 안 갈 태세인 아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울면서 막 했어요, 진짜. 그때 둘 다 정말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내주시는 학교 숙제도 있는데, 거기 플러스 이걸 하려니 정말 둘이서 거의 매일 보낸 시간이 거의 1시간 이상? 그렇게 앉아서 끙끙거리며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랬구나. 했었죠. 네. 되게 노력 많이 한 케이스예요. 그러고 나서도, 그리고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내주시는 숙제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니, 2학기 근데 애들이 때, 글을 읽고 쓰려면 울어야 되나 봐, 한바탕. 우리 둘째도 진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걔랑 막 이렇게 신경전 벌이면서, 왜 나는 날마다 뭐 일기를 한 번씩 써야 돼. 나는 성경 필사 이거 왜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 구간이 있거든.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고 막 울면서 하기 싫다고 막 그렇게 버틴 날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우리 큰애는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둘째는 진짜 글 쓰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나는 결정적인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일기 쓰기 너무 싫어해서 그래 그럼 네가 말해 내가 받아 적을게. 그래서 대필 같은 걸 주로 많이 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성경 필사를 천년수채 만든 애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짧은 마르코 복음서를. 근데 그거 쓰면서 막 울면서 짜증내면서 막 했지만 그렇게 한 몇 개월 필사를 하면서 이 구간을 확 넘어간 것 같아. 글을 쓰는 거 별로 뭐 그렇게 겁먹을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거를 그때 경험을 했던 것 같거든.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면 진짜 학교 적응하고 막 애기였는데 이렇게 추가로 나눠주는 숙제를 하느라고 고생 많았네. 엄마도.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응.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건이한테 해준 얘기로는 다른 친구들은 사실 집에서 아마 6살, 7살 때 엄마랑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 응. 근데 엄마는 너가 싫어했기 때문에 엄마는 너한테 강요하지 않았다.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1학년 이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런 인과응보다. 어쩔 수 없다. 다른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이제 조금만 하면 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그냥 그렇게 계속 다 녹이다가 또 이제 하면서 저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맘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야, 진짜. 뒤돌아서면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이게 얼마나 자식이랑 사이가 좋아야지 이 힘든 걸 같이 넘어갈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평상시에 좀 약간 그 사랑통장 잔고가 두둑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슈가정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하트코코님 아이들이 한글 낭독할 때 예를 들어서 신문 뭐 한두 문단 정도 짧은 텍스트를 낭독할 때 글자를 그대로 읽지 않고 의미는 동일하지만 조사를 넣거나 서술어를 바꿔서 읽는 것이 빈번한데 혹시 이것도 난독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트코코가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약간의 그런 거죠.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난독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읽기에 장애 유형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단어 읽기의 어려움이고, 하나는 문장이나 글 읽기가 유창하지 않음의 어려움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얘가 다 되는데 읽기 이해만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읽었는데 디코딩만 해. 읽기 이해 장애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근데 지금 슈가정원님 질문하신 거는 문단 정도의 짧은 텍스트를 읽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빈번하고 너무 오류율이 높으면 우리 유창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단어 자체 읽는데 얘가 자동화가 덜 돼서 유창성까지도 이게 넘어가서 이럴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단어는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으나 아직 유창함이 잘 발달을 안 해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조사를 넣거나 서술어를 바꿔 읽는 게 너무 빈번한데 단어를 읽혀보니까 단어에서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얘한테는 좀 난독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고 아니라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이야. 아직 어려. 그리고 문장이나 글 읽은 경험이 좀 적어서 유창함이 좀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짧은 추가송리의 이걸로는 제가 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딱 정확하게 무자르듯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유창성이라는 거는 읽기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간과돼요. 우리 애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뭐 읽기 된 거예요. 독립시켜요.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읽을 수 있지만 그 단어가 문장 안에 포함됐을 때, 글 안에 포함됐을 때 얘네들이 처리해야 되는 인지의 그 과정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때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읽는다고 쳐봐요. 영어를 읽을 때 우리가 단어는 다 읽을 수 있는데 긴 문장에서 우리가 되게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읽으면 다 읽었는데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핵심과 맥락 그리고 주요 중심 문장 찾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유창해서 이 글을 좀 빠르고 속도감 있게 쭉 읽어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큰 흐름과 맥락이 우리 눈에 잘 보이고 얘가 뭘 말하고 싶은지 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한글 읽을 때 얘네들이 그 디코딩은 하나 버벅거리거나 그 뇌의 처리가 제대로 빠릇빠릇하게 자동화가 잘 안 되면, 읽기 자동화가 잘 안 되면 유창하게 읽기도 어렵고 그 읽은 글을 이해하고 마지막에 이 내용이 뭐였는지 핵심을 간추리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창성이 되게 간과되기가 쉬운데 유창성 훈련은 많이 중요하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좀 크면 한 3학년, 4학년 되면은 애들한테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얘가 속으로 읽고 있으면 잘 읽는 거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낭독 스쿨에서 할 때는 뭐 한글 낭독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얘네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좀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조사를 더 넣거나 서술어를 바꿔 읽는 게 많이 빈번하다 싶으면은 얘의 읽기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자기 여기 자의적으로 조사를 살짝 바꾼다던가 뭐 서술을 바꿔서 내 맘대로 읽는다든가 내가 이해한 대로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읽는 거는 나는 좀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때 하트코가 말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때는 한글을 읽긴 하는데 버벅대서 난독증인지 아닌지 내가 놓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읽는 애들도 유창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글이라는 건 2학년 때는 한글을 읽긴 읽는데 버벅대서 제가 난독증이 아닌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읽어야지 유창성이 있는 낭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어떤 친구는 또 멜로디, 가락을 넣어서 막 읽는 애들도 있다며 2학년 때는 한글을 읽는데 막 이러면서 그치? 맞아요. 그런 것도 약간 그렇게 읽는 애들도 있어요. 난독증 경계 읽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때. 맞아요. 이 유창성이라는 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속도예요. 얼마나 빠르게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표현력, 얼마나 내가 의미 단위로 2학년 때는 한글을 읽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청킹, 표현력 있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확성이에요. 근데 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조사나 이런 걸 글을 넣어서 읽으면. 근데 저희가 정확성을 볼 때 그거를 봐요. 얘가 그 큰 흐름에 의미에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단어를 넣거나 빼거나 해서 읽느냐. 이것도 좀 저희가 다르게 보고, 얘가 의미와 전혀 다른 것들을 넣어가지고 지 맘대로 이야기를 각색하면서 읽느냐. 이것도 저희가 다르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맞게 읽는데도 난독증인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읽기 경험이 적을 뿐이지 듣기 경험이 풍부하고 듣기 이해력이 높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읽다가 말이 안 되니까 말이 되는 말들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도 난독증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듣기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거를 자기 지능과 듣기 경험으로 커버하면서 나아가다가 진짜 높은 고학년이 됐을 때나 아니면 자기가 전혀 이렇게 각색할 수 없는 설명글 같은 거를 읽을 때 여기에서 어려움이 한 번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학년에 가서는 꼭 설명글을 같이 읽히거든요. 설명글도 그렇게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지. 그러면 이런 애들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한편 단편적으로 제가 딱 묻자는 듯이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다 읽기 이해가 될 수 있는 조사나 뭐 그런 식으로만 예를 들면 생선을 물고기로 바꿔 읽는 거예요. 생선과 물고기는 글자 수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바꿔 읽어도 의미는 통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읽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의미에 전혀 문제가 없이 바꿔 읽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장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면밀히 따져야 되고, 얘의 읽기 환경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얘가 배웠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어. 이러면은 난독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낭독스쿨에서 애들이 한글 낭독하는 거 보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유창성이 좋은 걸로 봐서 영어 낭독은 지금 영어 문맹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잘하겠다. 나중에 문자를 알게 되면 그런 걸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방금 말했던 유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력, 그러니까 청킹을 제대로 의미 단위로 잘하느냐, 뭐 세 번째는 정확성, 정확하게 그 단어를 읽느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관찰 재료가 이 아이가 낭독하는 영상이라는 말에 난 전적으로 좀 동의해요. 왜냐면 진짜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을 한글 낭독시키는 엄마들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낭독스쿨 애들은 그걸 낭독하는 걸 보면서 이제 엄마가 이 아이의 읽기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잘 읽으면은 걱정할 게 없죠. 잘 읽는구나 이렇게 뿌듯하겠지만 그 아이가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나 청킹 단위를 이상하게 끊거나 아니면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는 이런 유창성의 문제가 감지되는 그런 반응을 아이가 보였을 때 그때 엄마가 어떻게 리액션 하느냐가 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똑바로 읽어봐. 너 왜 여기 그대로 안 읽어? 하면서 이렇게 타박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이거든. 내지는 타박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읽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문제가 살짝 감지가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엄마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속상해하고
뭐야, 난독증이야? 막 제가 이런 제일 생각이 들었는데. 안타까운 게, 저랑 이제 막 상담하거나 얘기하셨던 분들 중에 우시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 우시는 엄마들은 애를 많이 구박한 엄마들이 많습니다. 응, 그러니까. 아니, 아이가, 그러니까, 나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 영어를 더듬거리면서 읽으니까 집중해서 음, 다시 읽어. 막 이렇게 혼내는 엄마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음, 게, 아니, 음, 걔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읽은 게 그거예요. 틀리게 읽은 거. 음, 근데 음, 그게 그 아이의 현 상태를 말해주는 거지.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 글자를 못 읽는 게 맞아요. 죄는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와, 이거 우리 정말 너무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그 아이가 음, 약간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현 상태를 파악했으면 어떻게 음, 도와줄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이걸 맞아요. 똑바로 못 읽어? 이렇게 음, 타박할 것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 음, 그런 리액션을 보인다는 거는 가뜩이나 읽기가 힘든 아이한테 얼마나 음, 위축되는 그런 반응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맞아요. 난독증에 관련된 이런 섹션을 만들고 하트코크가 이제 중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음, 가장 우려되는 게 그래 음, 진단은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가 어떤 음, 마음으로 어떤 그 넥스트 스텝을 밟아야 되냐? 음. 이거를 좀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 진단의 목적이 얘가 난독증인지 아닌지 이거를 딱 그거를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 얘가 읽기 어려우니 기저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타고나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피부가 검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희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유독 피부가 건조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뭘 안 해도 진짜 건강한 피부를 타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그냥 기저에 태어날 때부터 읽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얘한테 그렇게 집중해서 읽어, 똑바로 읽어, 이런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걔가 읽기가 어려우면, 얘 지금 이거는 얘한테 아주 높은 수준인가 보다. 조금 더 짧은 글 읽히자, 조금 더 쉬운 글 읽히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진단을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 더 정확하게 이 아동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읽기가 어려우면, 얘가 지금 뭔가 이 수준에서의 읽기가 좀 어렵다. 그럼 우리 같이 좀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이 공공인마님이 난독증 스펙트럼처럼 보는 견해가 있나요? 자백 스펙트럼처럼 ADH도 최근에 스펙트럼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못 자르듯이 딱 난독이다 아니다라고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맞나요? 이런 얘기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진짜 난독증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1부터 100명까지 놔두고 16%의 밑으로 잘라서 얘네들은 읽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지금은. 그럼 17이 내는, 18이 내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 안 도와줘도 되는 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진단이란 말이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의 읽기를 한번 파악을 제대로 해봐서 얘가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우면 얘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계단을 잘 밟아갈 수 있게 낮은 계단을 차곡차곡 쌓아준다는 마음을 엄마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애는 죄가 없어요. 애는 그냥 그렇게 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엄마가 얘를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집중해, 똑바로 읽어. 4학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거는 진짜 파국을 제대로 팔팔 끓이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파국을 끓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이 정도 수준을 믿고 있는데 얘가 자꾸 표현력이 없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쭈루루루 막 읽고만 있네. 그러면 좀 짧은 글을 엄마랑 같이 의미 단위로 이렇게 띄어쓰기 하듯이 그런 읽기 연습을 매일 10분씩 반복해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까 그 난독증의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 두 음, 번째, 세 번째 유형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난독증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읽기 장애의 유형 중에 아, 하나가 난독증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읽기 장애의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1번 단어 읽기의 어려움. 그거 단어 읽기 장애, 단어 인지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우리가 난독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유창성 장애. 유창성이 어려운 거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세 개, 표현력,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안 되는 거. 세 번째는 읽기 이해 장애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각각에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단어 읽기가 잘 안 되면 당연히 유창성도 떨어지고 읽기 이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난독증 친구들이 빠르게 읽는 유창성도 좀 어렵고 읽은 글을 잘 이해도 못해요. 이 세 개가 연동이 되는데 하지만 이거를 다시 면밀히 따져보면은 단어는 엄청 잘 읽는데 유창성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유창하게도 읽는데 읽기 이해가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에셀마님이 그 사연 주셨던 사연이 대표적으로 읽기 이해만 안 되는 사례라고 제가 여겨지거든요. 제가 에셀마님이랑 정확히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거 Y책 어려운 거 같은데도 혼자 잘 읽고 쓰기도 굉장히 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수준이 이런 것도 몰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느껴졌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이 친구가 읽기 이해 장애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이런 친구들의 성향이 있을 때 읽기 이해만 어려운 경우는 읽기 이해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각각을 따로따로 저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 기저에 있는 게 단어 읽기에서부터 발현이 됐어. 그럼 저희는 아무리 학년이 높고 뭐 유창하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도 단어 읽기부터 차근차근 접근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단어 디코딩 완벽하게 다 잘 되는데 이상하게 유창성을 읽는단 말이에요. 아까 그 선생님딸님 그거 해보셨듯이 그거 이렇게 이어폰이 없어서 보이스룸 들어갈 순 없고 댓글로 이렇게 읽는 애예요. 얘는 유창성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창성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기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대부분 뭐가 어렵냐면 그 상황과 맥락에 맞는 그 소설일 때는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추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어려운지를 또 잘 파악을 해서 이 친구를 도와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애가 단어 읽기 어려움은 난독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 연동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 각각의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어. 어떤 특정한 읽기에서 아무튼 어려움이 있어.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 읽는 것 같고 아니면 계속 다른 말을 첨가해서 읽는 것 같아. 그게 표면으로 볼 때는 그냥 읽기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하지만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이들 영유아 검진 하잖아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영유아 검진을 하듯이 저는 엄마들이 읽기도 좀 검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검사를 어디 가서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소리 내어서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그때 우리 아이가 잘 읽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는. 그러니까 너 이거 읽어봐. 뭐 이게 아니라 우리 낭독스쿨 녹음하면은 그 녹음본 우리 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검진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면 모국어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고 이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학습을 하고 일상을 살아나가기 때문이에요. 단톡방에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하신데 저는 그냥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검증해봐야 된다. 이게 그냥 단어만 읽고 무조건 못 읽는 것만 난독증이 아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한 번 한 번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큰 인사이트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더라도 아예 모르셨던 거랑 오늘 그래도 제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으셨으면은, 이런 게 있다는데 한번 찾아라도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랑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를 그냥 인식하고만 가셔도 아이들 키우시는데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가르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읽기 장애 유형 3가지를 말해줬고 그 중에 하나가 단어 읽기가 제대로 안 된다. 개별적인 단어 읽기가 안 된다면 이제 난독증을 뭐 의심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 유창성 문제라든가 읽기 이해가 그러니까 바로바로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장애라기보다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는 되게 보편적인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경험한 세계가 너무 좁고 경험한 텍스트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는 건 많이 들어서 이해력이 좋고 집중력이 좋다 하더라도 문자 이해력, 문자에 대한 유창성은 당연히 약간 어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이마다 그 아이의 상태마다 좀 다른 접근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다행히 낭독스쿨이나 달고 애들은 소리 내서 읽어야 하는 그런 멍석을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읽기가 이런 정도구나라는 진단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을 잡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가 감지됐을 때 어떻게 엄마가 도와줘야 되냐. 예를 들어서 단어 인지가 어려워. 얘가 보니까. 약간 난독증이 아닌가 의심이 돼. 이럴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스텝 바이 스텝 뭐 이런 게 있는지.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은 사실 저는 만약에 난독증이에요. 그러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가져가?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난독증이라면은, 왜냐면 이거는, 빠르게 정확하게 중재를 하냐, 중재라고 하는 거는 치료 목적의 교육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재를 하냐, 안 하냐로 그 향후에 이 아동의 그게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왜냐면 난독증은 뇌에 기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난독증 중에 그 두정 축두역 부분이 자극이 안 돼요. 그 fMRI 찍으면 이게 자극이 돼야 되는 부분이 얘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역으로 이 활성화 안 되는 거를 대체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읽기를 배운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대체 경로를 만들어서 이 친구가 읽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뇌에는 가소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 빠르게 할수록 훨씬 더 나중에 중학생이 됐을 때, 고등학생이 됐을 때 얘가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외우듯이 계속 가르치면은 이 친구들은 지능은 높기 때문에 계속 외우는 걸로 때우면서 살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돼서는 학습과 영혼이 빨빨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난독증이 의심될 정도로 우리 아이가 읽기가 어렵다 하면은 저는 진짜 주변에 진단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정확하게 좀 장기간 우리 좀 멀리 보고 이 아이를 천천히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그냥 발달 단계에서 이 친구가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느려. 이런 경우에는 그 발달 단계를 좀 저희가 이해하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최을 박사의 읽기 발달 5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울 때 0세에는 어떤 걸 하고, 6세에는 어떤 걸 하고, 7세에는 어떤 걸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아이를 키우는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읽기 발달에도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단계에서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글자의 흥미를 느껴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일 때는 철자랑 소리의 대응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서 속도나 정확성이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3학년쯤 됐을 때는 또 이 친구가 읽기를 통해서 지식을 좀 습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어휘가 확장돼야 된다. 이런 식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냥 찾아보고 좀 이해를 좀 해주면은, 얘가 1학년인데 어떻게 얘가 읽지를 못하네. 문장을 못 읽네. 근데 이 문장을 못 읽을 수 있는 단계인 거죠. 1학년이니까. 근데 물론 이 첼 박사님은 1980년대에 이걸 만든 거고 영어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모국어인 우리 한글은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첼 박사님이 나눈 이 단계보다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5학년이 됐을 때는 읽기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읽기가 돼야 되네. 왜냐하면 사회교과서나 과학교과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의 사회교과서나 과학교과서는 진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어휘도 어렵고 특히 사회에서는 그런 학술적인 용어, 교과 어휘가들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 정도는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교과서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과서를 애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읽기 발달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근데 얘가 교과서 봤는데 엄마는 알 수 있을 거야, 아마. 얘 이거 분명히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난독증일 경우에는 근데 좀 빨리 난독증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얘가 잘 못 읽어요. 맞아요. 느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강의 할 때
은우님께서 실명 건너해서 죄송합니다. 은우님께서 다른 분들은 이제 저희 라니 영어 한 거에 막 되게 몰입해서 막 들으셨다고 했는데, 은우님 혼자서 많이 우셨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엄마는 느껴져요. 아, 맞아. 우리 애랑 너무 똑같잖아. 내 얘기잖아. 이런 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센터에 가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애가 사실은 읽기를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제가 이런 것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써줬어요. 라고 하면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부터 책을 좀 단계별로 잘 읽고, 그리고 그 책을 어느 정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게 하고, 그 소리내서 잘 읽고 있는지 엄마가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어휘 같은 것도 너무 쉬운 어휘 말고 좀 어려운 어휘도 같이 쓰면서 얘기해보고, 그리고 어휘를 엄마가 이렇게 애가 물어봤어요. 그 물어봤을 때 그 어휘가 뭐 예를 들어 자동화야. 엄마 자동화가 뭐야? 그러면 뭐뭐화는 어떻게 그런 현상이 된다는 뜻이야. 뭐 자동화 말고도 또 어떤 무슨 화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은 이때 자는 스스로 자자가 한자가 들어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이런 어휘 확장 활동을 집에서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주면 좋죠. 근데 이게 엄마가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달구들은 그렇지 않겠죠? 제가 이렇게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서.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발달할 수 있어요. 다시 요약을 하자면, 너무 심각할 때 전문가를 찾아가라. 읽기 발달 단계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 단계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 아이 흥미에 맞게 그런 책을 같이 읽고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어휘 같은 것도 다양하게 엄마랑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맞아요. 우리 아이가 혹시 난독증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게 아닌가. 이걸 체크하는 게 저는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연령별로 각각 읽기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범주 안에 들어가는가, 그런 걸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이거 범주에서 완전 벗어나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많이 뒤쳐져 있는데 싶으면 이제 그때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것도 말이 쉽지, 하트코코는 내 마음, 나를 납득시킬 전문가를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가 돼야겠다 싶어서 석사를 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전문가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렵습니다. 영경이가 정말 운이 좋게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잘 2개월 바짝 이끌어줌을 당했잖아. 그 이끌림을 받았잖아.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이라면 나는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나는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그래도 고맘때 아이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읽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반에서 몇 명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읽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혹시 감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좀 관찰하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시선을 좀 고정해서 우리 아이가 읽는 거 내지는 학교 수업을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선생님이 좀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그런 상담 요청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 전문가를 찾아가기 너무 막막할 경우. 제가 선생님들을 디스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난독증 이겨내기라는 책 여기 같이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지금 읽어드릴게요. 마침 책이 앞에 있어서. 앤드류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 앤드류가 1학년 때 뭐 기대하는 것만큼 읽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학교에서는 형편없는 검사를 했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읽기가 다소 뒤처졌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난독증이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난독증이 제가 제일 초반에 숨어 있다고 말했잖아요. 숨어 있다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읽기 어려움이 두드러지는 애, 25명에서 30명 애 중에 어려움이 두드러지는 애가 눈에 더 잘 들어오실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일단 저희 아들도 1학년 때 제가 선생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죠. 새벽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읽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또 안심했던 게
어머니 이거 성우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쯤 되면은 내가 뭘 걱정했나 싶을 정도로, 아, 내가 괜한 걱정했네 하실 거예요, 분명히.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저희 주로 하는 아들, 얘기네. 나 맨날 그렇게 어, 얘기하는데. 저희 아들의 선생님, 1학년 때 선생님이 진짜 좋은 분이셨거든요. 아이들한테 정말 따뜻하시고, 관찰도 엄청 잘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지식이 있는 것과 좋으신 분인 거랑은 또 다른 거였던 거죠. 2학년 때 선생님, 2학년 때 이제 반 담임 선생님 되셨을 때도 저희 아들은 분명히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읽지를 못하고 있고 엄청 스트레스를 스스로도 받아 했거든요. 2학년이 돼서부터는. 왜냐면 얘가 궁금한 게 있고 막 이런데 잘 읽지 못하고 엄마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맨날 물어봐야만 했고 간판도 잘 못 읽었고 메뉴판도 잘 못 읽었고 막 이러니까 엄마 이거 읽어줘. 이 메뉴 이거 뭐야? 이렇게 맨날 물어보고 어디에 뭐 써 있으면은 저희랑 이제 누나랑 엄마 아빠는 저기 봐봐 저거 저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런가 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그거 어디 써 있다는 거야 엄마 나도 손잡고 가서 나 그거 그대로 읽어줘 막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2학년 담임 선생님도 저 엄마 오바하네 약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식이 있는 것과 따뜻하게 아이들을 관찰하시는 거는 되게 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 그 선생님의 의견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의 의견을 절대적으로는 보시지 않으시길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분명히 엄청 좋은 전문가시고 이 아이의 학교 생활 같은 걸 잘 보실 수 있으나 우리가 이런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학교 선생님들을 학부모가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계성 아이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해력이나 집중력이 그리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 보여도 이렇게 글자를 읽는 게 글자를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하나의 케이스로 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엄마 되게 예민하게구네라는 욕을 먹든 말든. 그러니까 나는 약간 사회적인 의무라고 생각해. 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내 아이 말고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계속 거쳐가면서 가르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아이들의 다양성을 상담을 통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이것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엄마들이 많을수록 선생님들도 잠깐만 생각보다 낭독증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겠네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선생님들 탓에서 뭐 집중해서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나는 가장 빠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이거 걱정되는데 선생님도 감지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지금 영경이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용기 내서 먼저 말한 거잖아요. 아이가 약간 한글을 읽는 거 어려운 것 같은데 나랑 2개월 한번 달려보자. 그런 선생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희 학교는 그건 있었어요. 한 반에 13명이었고 아이들이 워낙 적었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경력이 한 30년 정도 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도 특히 서귀포 시골 학교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보다 학습적인 게 조금 뒤처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향 평준화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건이는 1학년이었고 그때 1학기다 보니까 뭐 읽기도 읽기지만은 그냥 일단은 한글을 뭐 단어라도 제대로 읽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고 대신에 2학기 때 가서 전체 반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주셨던 게 매일 그림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무조건 하나씩 1학년 내내 빌리게 하셨거든요. 다른 학습만은 금지 내리시고 그래서 그 그림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무조건 엄마랑 읽기 그 2학기 때는 소리내서 읽기를 아예 숙제로 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한테 어떤 조언도 구하긴 했지만 집에서 얘가 잘 읽는지 아닌지를 더 확인할 수 있는 아까 코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림책을 먼저 읽었고 그래서 2학년 올라가서는 선생님이 딱히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때 제가 하트코코님 그 주마케를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듣고 약간 좀 불안한 거예요. 얘가 이제 한글을 읽긴 했는데 얘가 책을 제대로 읽는 건지가 좀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래서 낭독스쿨이다. 그래서 낭독스쿨에서 한글 낭독을 시켜봐서 어떻게든 꼬셔서 이거를 시켜봐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저는 약간 이런 방향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저는 코코님 그 주막회가 진짜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주변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낭독증이냐 아니냐를 또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이 얘기 조금만 드릴게요. 읽기 장애와 쓰기 장애라는 게 또 있어요. 읽기 장애 유형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쓰기 장애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읽기 장애가 있는 애들 중에 70%는 쓰기도 같이 어려워요. 근데 70%라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저는 90%인 것 같아요. 쓰기가 같이 어렵고 소근육 발달도 잘 안 되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쓰기 장애 막 저희 볼 때 처음에 애들 왔을 때 손가락 찝어주는 것만 들어보게 하고 그 중에 느낌 나는 거 손가락 같이 펴보게 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볼 만큼 소근육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쓰는데 굉장히 악필이라고 할 만큼 글자 균형이 안 맞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네요. 그래서 헷갈리실 것 같아.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쓰기장애 있는 친구들이 표기 처리라고 하죠. 우리 한글에는 소리는 똑같지만 글자가 다른 것들이 많아요. 어이해와 아이해가 되게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다른 친구들보다 느려요. 시각적인 그런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주의 집중력을 내가 읽는데 다 써서 그것을 미처 내가 글자를 많이 봤지만 확인하지 못해서인지 그거는 이유가 정말 다양한데 어쨌든 표기 처리가 조금 느리고 아니면은 제일 강력한 지표는 소리 나는 대로 이걸 쓰지 못하는 거죠. 소리는 석인데 설이라고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서 쓰기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소리값에 대응되는 글자를 찾아서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읽기는 반대 과정이죠. 읽기는 보여져 있는 글자를 하나하나 소리값을 찾아서 합쳐서 읽어내려가는 거고 하지만 읽기는 힌트가 있죠. 글자라는 힌트가 있죠. 하지만 쓰기는 글자라는 힌트가 없이 머릿속에서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고 읽기를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쓰기를 유창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쓰기까지도 같이 어려움이 있다. 이 친구가 쓰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만약에 내가 새벽달을 써야 돼. 그럼 다른 친구들은 새벽달 되게 이것도 자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기라는 거는 우리도 모르게 뇌에서 내가 애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새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냥 새를 쓴단 말이에요. 이거 자동화가 됐다고 보는 건데 이 자동화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새를 쓸 때 이렇게 좀 천천히 계속 되는 게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그런 게 계속 남거나 아니면은 소리를 전혀 다른 것들을 계속 쓰거나 글자 균형이 너무 안 맞거나 띄어쓰기를 못해요. 얘네들이 잘 오랫동안 띄어쓰기를 못해요. 저희 아들도 4학년 때까지 띄어쓰기를 잘 못했거든요. 그 띄어쓰기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머릿속에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값을 찾는 것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할 그것까지 내가 미처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잘 안 돼요, 얘네들이. 그런 것들도 같이 동반이 된다 이러면은 진짜 얘가 읽기가 좀 어렵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얘가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쓰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감지하고 이거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초등학교 한 몇 학년 정도 되는 나이예요? 이거 우리 전문가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이거 유치원생 7살짜리 아이 보고 어머 읽기와 쓰기가 서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7살 때 오면 만약에 진짜 강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7살 때 오면은
진짜 좋은 케이스예요, 사실. 왜냐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만약에 진짜 난독증이라면. 하지만 난독증 진단은 7살 때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령기에 읽기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집중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려울 때 저희가 진단하기 때문에 7살에는 진단할 수 근데 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게 7살이면 아까 읽기 발달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읽기 발달 단계상 7살이면 쓰기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발달적으로 정상적인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맞아요. 그걸 진단해? 이게 난독증인지. 7살에는 그래서 쓰기로 진단은 하진 않고, 7살에 진단하는 진단검사의 그거를, 소검사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7살 때는 의문인식 검사를 해요. 의문인식 검사라고 하는 거는, 그때도 제가 여기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의문인식이라는 거는 소리를 조작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글씨 힌트 없이, 글씨를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 글씨 힌트 없이, 각은 어떤 소리로 나눠져 있을까? 이런 거를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검사에서도 얘가 좀 강력하게 의문인식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면 나중에 읽기와 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건데, 7살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까지 오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죠. 근데 7살 때 오는 경우들을 제가 보는 7살 친구들도 가르치긴 하거든요. 7살 때 오는 친구들은 이 의문인식 능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 주의 집중이 정말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읽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애초부터 전문가를 찾아가서 쉽게 배우자라고 해서 오는 그런 7살 친구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난독증 진단은 7살 때 하지 않고 난독증으로 난독증이 있을 것으로 강력하게 예측될 수 있는 의문인식 능력을 잘 파악해서 보는데 이걸 집에서 엄마가 하긴 힘들죠. 그래서 7살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엄마가 파악하기 힘드니까 패스할게요. 근데 8살이 됐는데 1학기가 지났어요. 근데 카톡을 보내시는 많은 발꾸님들 중에서 1학년인데 이렇게 못 읽어요 라고 얘기하셨다가 제가 조금 더 관찰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1학년 되자마자 저희 아들이 못 읽어요 막 이렇게 하셨는데 1학년 1학기까지는 충분히 한글 읽기를 한번 해보세요. 건의가 했듯이 충분히 엄마랑 진짜 좀 몰입해서 한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활동을 해보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기가 어려우면 좀 읽기를 제대로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 읽기를 정제하시는 분들이랑 배운다는 게 뭐 엄청 다르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한테 되게 낮은 디딤돌을 차곡차곡 넣어서 얘가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난 뇌파 훈련을 한다든지 뭐를 꽂아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부방인데 얘의 특성을 되게 잘 파악하고 얘가 할 수 있는 낮은 단계를 차곡차곡 아이를 관찰하면서 해주는 선생님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거든요. 근데 1학년 1학기에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례 읽기 발달 단계 그거에 맞거나 내가 집에서 이 정도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읽기가 진짜 아직도 어려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전문가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트코코가 만든 난독증 천천히 읽자 단톡방에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들을 받아보고 전문가 선생님도 이 선생님 저 선생님 거쳐보고 이러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는 그런 엄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가 약간 난독증인가 의심이 되면 단톡방에 들어와서 좀 더 내밀한 그런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하트코코한테 물어보면 또 하트코코님이 잘 대답을 해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많이 접하는 그런 직업적인 상황이라면 들어와서 얘기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름맘도 사실 특수교사기 때문에 제가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어디까지를 커버하는지 전혀 몰라서 너무 무식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언어적인 인지적인 그런 발달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보름맘 들어올 수 있으면은 들어와서 얘기하면 좋겠다고 얘기한 건데 아무튼 하트코코 이렇게 내가 즉석에서 보이스룸 켤 테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이거 고민하는 엄마들 많을 것 같다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바로 수락해줘서 너무 고맙고 남편이랑 데이트는 잘하셨나요? 아니 내장탕 먹었습니다. 내장탕.
내장탕 먹고 온 거예요, 그냥. 사이가 네.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 뭐 오늘 뭐 보이스룸 한 번으로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고, 아이들 그 쭉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달구들이라서 좀 빨리 진단하고 빨리 그 다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난독증 읽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